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노총 사무실이 연 이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본사가 대상이었다면 오늘은 이 불법 갑질을 한 혐의로 건설본부 사무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뒷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인데요. 이 경찰은 민노총뿐 아니라 한노총 등 3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도 민노총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진 않아서 이 경찰과 대치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다 들어와요, 뭘 다 들어와요. 경찰의 지원 요청과 동시에 안에서 문이 닫힙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경찰, 닫으려는 조합원, 이를 찍으려는 취재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의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7시쯤. 건설 현장에서 뒷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8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과 자택 등을 포함해 모두 34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이어 연이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뿌려먹겠다며 사무실에 공권력을 밀어넣으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조 측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찰 숫자를 일일이 세어가며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9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해 전자정보 17,000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개혁을 내세워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구속 7명을 포함해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이렇게나 많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3년간 1,600억 원을 뜯겼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원래비 요구입니다. 월급 외에 급행료 성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이 공사를 스톱시키는 악습입니다. 그 실태를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곳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전국 건설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무려 2,070건, 12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원래비. 노조의 강요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별도로 줘야 하는 돈인데 주지 않으면 공사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워 한 대당 원래비가 500에서 600이에요. 말 그대로 나한테 이 돈 상담 안 하면 일 제대로 안 해줄게 해요. 노조 전임비 강요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전임비만 노리고 조직된 군소노조까지 성행할 정도입니다. 전임비만 뜯고 다니는 조직들이 있어요. 발전기금으로 돈을 2천만 원을 달라 뜯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상납이죠. 이런 상납금 강요는 전체 불법 유형의 86%, 1,500곳 가까운 공사장 가운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뜯긴 돈만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노조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조 집행부들이 그 사람들을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4번째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 전 회장은 송환이 됐지만 아직 태국에는 그 측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수행비서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나가려다 붙잡혔습니다. 묵직한 돈다발과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체포된 곳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입니다.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되자 숙소에서 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태국 인접국인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사실이 드러나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와 도피 자금으로 보이는 돈다발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 내내 동행하며 차량 운전을 맡고 국내외 조력자들과 연락을 전담한 인물. 캄보디아 푸놈펜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입국하면 전화 연락 기록 등을 분석해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국내외 조력자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 씨가 김 전 회장의 돈 심부름도 도맡아온 걸로 전해지면서 김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됩니다. 김 전 회장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이 발부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요. 이 검찰이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른다면서 태국에 남아있는 금고지기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금고지기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현지에서 김 전 회장 측이 막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 일단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관련 소식부터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늘 0시 40분쯤. 48시간 체포시한 만료를 약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엔 체포영장에 담겨있던 횡령과 배임을 포함해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전에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습니다.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는 뜻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해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구속 뒤 조사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회사 돈의 조성과 운영은 태국에 체포돼 있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맡아서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입국 당시 국민에게 사과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 때문에 숙력기팀 좀 죄송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 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장기 해외 도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성 기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돈 흐름을 물어보면 금고지기가 알지 난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요. 그런데 그 금고지기는 태국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남성 누구냐면요. 이 쌍방울그룹의 자금 조성과 운영은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자금까지 맡아서 관리한 쌍방울그룹의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입니다. 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요. 계열사 간 세세한 자금 이동이나 사용처는 김 씨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이 태국 당국에 체포돼서 현재 파타야 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금고지기 본인은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못 오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원래 금고지기는 한국 송환을 거부하다가요. 이달 들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탄원서를 현지 법원에 낸 걸로 확인됐는데요. 현지 교도소의 열악한 사정 탓에 건강이 많이 악화됐으니 재판을 빨리 좀 진행해달라. 한국에 돌아가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검거되고 나서 사흘 만에 말을 바꾸는데요. 이 김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열리자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돌연 나타난 겁니다. 이 현지에서는 일명 대호로 불리는 인물로 마약과 폭력 전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이 금고지기 김 씨에게 오늘 귀국하면 안 돼라면서 만류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이날 김 씨의 재판에는요, 이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선임해 준 걸로 알려진 파타야 최대 로펌 소속의 현지인 변호사도 등장했고요. 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여성 한 명도 나왔습니다. 현지인 변호사는요, 이 여성이 금고지기 김 씨의 여자친구 같은 관계라면서 태국에 여자친구도 있으니 김 씨가 잔류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 여성은 실제로 금고지기 김 씨의 여자친구가 맞습니까? 일단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 말을 좀 빌려보면요. 이 여성과 김 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사당국은 김 씨의 잔류가 이 필요한 논리를 만들려고 잘 모르는 여성까지 법정에 등장시킨 건 아닌지, 이게 또 김 전 회장의 뜻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금고지기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본인 의사와 반하게 지금 누가 막고 있다면 우리 검찰이 가서 그냥 데려올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일단 김 전 회장은 이 국내로 들어올 때요, 이 직원들 때문에 귀국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동안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 좋습니다. 네, 금고지기도 회사 직원이었는데 왜 한국에 못 들어올까 추정을 해보면요. 김 씨가 입을 열면 자금 조성 목적과 형성 과정, 그리고 사용처가 낱낱이 다 드러날 수가 있겠죠. 우리 수사당국은 빨리 데려오고 싶지만 김 씨가 일단 현지 재판에서 귀국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송환 재판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금고지기 김 씨 측과는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현지에서 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 왔잖아요. 그럼 뭐 금고지기도 있고 태국 현지에 지금 김성태 전 회장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해외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요,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총 3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고지기 김 씨가 있고요. 수행비서로 활동한 박모 씨, 또 김 전 회장의 조카 서모 씨입니다. 이 가운데 수행비서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된 직후에 캄보디아로 달아났다가 그제 붙잡혔죠. 앞서 보신 것처럼 박 씨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 박 씨는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와 돈다발,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소지품도 갖고 있어서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에 연락한 조력자도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성 기자가 이제 3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그러면 김 전 회장 조카, 이 사람도 이제 검찰이 잡으려고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카는요, 김 전 회장의 가족이어서 이 범인 도피죄로 적색 수배를 내리진 못했는데요. 역시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 함께한 인물이라 최대한 국내로 들어오도록 설득해서 조력자 수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출석 날짜를 두고 검찰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조사 내용이 방대해서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 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28일 하루만 통보하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관련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는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측에게 보낸 소환 통보서에 제시된 조사일은 이달 27일. 최소 이틀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30일과 31일, 다음 달 2일과 3일 등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 날을 모두 피해 28일 출석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검찰은 언론 발표를 통해 출석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28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년에 걸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각종 의혹을 조사하려면 28일 외에 하루 정도는 추가 조사일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는 민주당 발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조사 개시 시점인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할 수 있는지 이 대표 측 변호사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안팎의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의식한 듯 군부대와 전통시장 등을 잇따라 찾아 설 민심 행보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란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우리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젠 이란이 우리 대사를 불러들인 데 이어 오늘은 우리가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걸 외교 용어로 초치라고 하는데 하루 새 양국이 맞초치하는 상황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탈이 주한 이란 대사를 공식 초치한 건 2년 전 우리 선박이 이란에 납포된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발언에 대해 1시간 정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초치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어제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초치한 이란 외무부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란 측은 풀리지 않고 있는 양국 현안도 다시 꺼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우리 시중은행이 동결하고 있는 70억 달러를 윤 대사 앞에서 언급하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2년 전 우리 선박이 납포된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란 자금 동결이 꼽힙니다. 히잡 시위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란이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가 특별히 악화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외교 분쟁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스위스에서 경제 외교를 이어가는 중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나서는 한국에 관심 갖고 투자해달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노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 금융,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CEO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한국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한국에도 좀 많이 관심 갖고 투자하십시오. 삼성 스마트폰 협력사 퀄컴 대표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오면 대통령실 사무실을 들러달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사로부터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부품 공장을 세워 핵심 설비를 생산하고 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인사들을 초청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자로 나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한 뒤 추리이 연방공대 방문 등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추리이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권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수도권 연대론이 나오고 있네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연대와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계파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진영의 지원을 강조해온 초반 선거 전략을 수정해 다 끌어안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모두 40%대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급상승세입니다. 당내 비호감도를 낮춰 1위를 굳히는 동시에 상대 후보들 간의 연대를 막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제안해온 수도권 연대론을 거론하며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도 화답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또 정치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나 전 의원 측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에 누를 끼쳤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거냐, 국정원에 남길 거냐가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실을 2016년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도 이를 윗선에서 보류시켰다는 채널A 보도와 관련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 행위입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한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적발 건수는 단 3건이라며 아예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결코 없다며 전임 정부 탓은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철지난 공안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공수사권 복원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채널A 전현직 기자가 검찰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취재원에게 여권 관계자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년 6개월 만에 다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이 강요죄의 핵심인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협박이 성립하려면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 2년 10개월 만에 1, 2심 모두 무죄 결론이 나면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보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티격태격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요즘 나 전 의원을 겨냥한 글을 연일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 연고도 없는 동화사까지 내려와서 서성댄다. 가진 자들이 홀로 고고한 척한다. 부부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부창부수라면 부부가 함께 협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왜 부창부수 얘기를 꺼냅니까?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대법관 예정설이 정치권에서 나왔었거든요. 나 전 의원은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시장은요, 금수저 출신들의 탐욕과 위선을 참고 볼 수가 없다면서 그들이 지극히 싫다고 또 받아쳤습니다. 참 지극히 싫다. 이 둘 사이가 원래 이렇게 안 좋았었나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이가 좋았던 시절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사실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의 공당인데 이것이 사당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당대표께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홍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홍준표 시장은 나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만 공격했다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괜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대표의 해명 발언인데요. 이게 오히려 의구심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술 먹고 전화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경우일 수는 혹시 모르겠다라고요. 누가 술 먹다 바꿔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는데 어쨌건 저 얘기를 보면 전화 통화는 혹시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선택적 부분 기억 상실이라면서 거짓말이 충돌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황급히 덮기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불쑥 꺼낸 얘기로 야당의 공격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보시는 것처럼 새해를 과시했던 지난 추석과 달리 28일엔 검찰에 나홀로 출석을 예고했는데요. 의원들은 진짜 이제 안 가는 겁니까? 네, 당내 의원들한테 사실상 이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당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친명 의원들은 진짜 안 가도 될까 고민도 하는 것 같는데요.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성남지청 출두 때 모습 보면서 저런 것이 맞나라고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전 같이 가고 싶은데요. 1위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안쓰럽습니다. 당당히 홀로 가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따라갈지 아니면 검찰 출석 현장에 따라갈지 어느 쪽을 따라갈지 의원들 선택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과연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가 관심이었죠. 재판부는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는 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 왜 도주하셨죠?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검찰은 김 씨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학교 건물 창틀에 올려놓고 밀어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만취한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얻을 이익이 없고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중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걸 보고도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전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걸로 확인돼서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당초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고요. 심리 분석 결과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기영을 구속 기소하면서 택시기사 사건에서만 적용됐던 강도살인 혐의를 동거녀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에 대한 살인을 집중 수사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살해 뒤에는 유기한 시신이 발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기영은 3개월 동안 동거녀 계좌와 카드로 8천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달리 애초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기영은 동거녀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1천만 원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2건의 살인 사건 외에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기영이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 시신은 오늘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위기의 소아의료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소아진료 전문의도 진료받을 병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된 업무 또 낮은 수가의 소송 걱정까지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먼저 최근 3년 동안 전문의 지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소아흉부외과 수술 현장을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아흉부외과 김웅환 교수가 꼼꼼히 수술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선천성 심장기형 아기에게 심장벽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할 만큼 긴장이 감돈 수술은 꼬박 5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런 소아심장병 수술이 이 병원에서만 매년 400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최근 3년간 소아흉부외과에 지원한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끝이라는 게 뭐 뻔하니까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린 환자일수록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고된 업무에 소아흉부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힙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뭐 이렇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기대 수명이 긴 어린이 환자 특성상 기대 이하의 수술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 청구액이 다른 과에 비해 큰 것도 부담입니다. 소송 걸면은 하여튼 단위가 10억, 20억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게 사실은 이제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소아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전국에 15명뿐인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 병원에 재직 중인데 10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 쪽으로도 와서 수술 받기도 하는 애기들이 있는데 막 급하게 와야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죠.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에 기피과가 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소아심장외과 교수님을 뵈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아예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렇죠.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아파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곧 닥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거점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야간 진료만 해야 할 정도입니다. 공공의료의 위기 실태를 서상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충남의 공공병원 서산의료원입니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는 이런 밤에만 문을 열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 건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 아기 부모가 다급히 병원을 찾습니다. 밤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 태안에서 서산까지 차로 20분 넘게 달려왔습니다. 태안에서 아기 아프다 싶으면 야간에 다 일로 올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그나마 여기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이곳의 영유아 진료센터는 저녁 7시에 문을 엽니다. 새벽 5시까지 낮밤이 바뀐 채 아이들을 돌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못 구해 주간 진료는 1년째 휴진 중. 더 급한 야간 진료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영유아 환자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병원이 1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천안이나 대전 아니면 동탄, 서울 쪽으로. 수도권 공공병원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의료원은 1년 넘게 호흡기내과와 신장내과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한 2년 정도 자리에 없어서 근처 대학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지금 외래를 봐주고 계세요. 정부는 18년째 동결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가 아니라 환경과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맞섭니다.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 좋은 의료진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의료진이 공공의료기관으로 들어가서 장기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공공의료의 그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의사가 부족하든 처우가 열악하든 현 주소는 공공의료의 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하늘 위의 응급실인 소방응급의료 헬기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기존 닥터 헬기와 다른 점은 24시간 내내 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주희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50대 남성 사다리 자극증 추락. 119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지자 특수소방대원들이 헬기에 탑승합니다. 같은 시각 10km가량 떨어진 대학병원 의료진들도 출동 준비를 마칩니다. 60분 뒤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을 태운 헬기. 15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다리 타는 거는 추락입니다. 이게 사람이 좀 났어요. 병원에서 사고 현장까지 거리는 50km. 차량으론 1시간 이상 걸리지만 헬기 덕분에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병원 이송 동안에도 의료진이 직접 처치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 시범 운영되는 119 소방의료 헬기입니다. 소방청 헬기가 협력병원 3곳의 의료진을 태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의학, 외과, 화상 전문의 중 1명이 탑승하면서 환자의 생존을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증 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응급의료 헬기입니다. 추가 연료 공급 없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왕복할 수 있는데요.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심장 제세동기 등 다양한 응급치료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전국에 8대 운영 중인 기존 닥터 헬기는 임차에 쓰는 데다 크기가 작아 야간 비행이 어렵습니다. 반면 119 헬기는 밤낮 없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소방청은 의료 사각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헬기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북 구미의 한 놀이동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필이면 동물원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7개의 동이 불탔는데요. 안에 있던 동물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에 연기가 올라오더니 번쩍하고 불꽃이 튑니다. 주변이 환해질 정도로 불길은 맹렬히 타오르고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까지 불길에 휩싸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쯤. 불빛이 푹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방 1분 따지가 확 번지더라고요.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7개 동이 모두 탔고 안에 있던 토끼와 도마뱀, 앵무새 등 동물 48마리와 물고기 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이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일단 소방시설이 예상이 안 되는 시설이 와서였습니다. 건물 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동물 체험장이라고 소개하며 관람객들을 받았지만 동물 전시업 등록도 안 됐고 비닐하우스는 지자체에 신고가 안 된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하거나 등록돼 있는 건 아닙니다. 불법이라서 지금 다 하절에 소실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소방당국은 보온을 위해 켜둔 온열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설 연휴 성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찾은 조상의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기막힌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 사는 임남규 씨는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상의 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임씨 증조할머니의 묘가 있던 자리입니다. 봉부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수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건강 문제가 겹쳐 한동안 성묘를 못 갔더니 누군가 묘를 파헤치고 유골은 태워 인근에 뿌린 겁니다. 발굴된 그 유골까지 그렇게 함부로 그 훼손한 그 얘기를 듣고 좀 말도 못하게 큰 충격을 받았죠.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올라가고 이래서 처방받고 먹고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70대 토지주는 한 업체에 관리 안 되는 봉분이 있으니 개장을 해달라며 돈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철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해나 철해나거나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있어. 돈 치는 건 딱 보내요. 이 업체는 차에다 골치묘 해결 문구 등을 써붙이고 다니며 영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개장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2020년 잡초 무성한 묘가 있던 들판이 2년 뒤엔 가수원이 돼 있습니다. 역시 동의 없이 묘를 파내고 개발한 건데 같은 일당의 소행입니다. 오래된 무덤의 경우 고인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문서를 꾸며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친척 관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했고 묘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친척인지 아닌지는 서류로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이들이 무단으로 개장한 묘지는 제주에만 8곳입니다. 재판부는 묘 훼손을 지시하고 실행한 업체 관계자에게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생생한 경제를 쉽고 깊게 파는 경제 카메라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세계 1등인 우리 조선업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소 현장으로 갑니다. 경제 카메라 이민준 기자입니다. 제 뒤로는 거대한 조선소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대 조선업의 도시 울산입니다. 최근 조선업계는 3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했을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인력난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조선소로 가보시죠. 23년차 용접숙련공 이모 씨. 2017년 조선소를 떠났다 지난해 돌아왔는데 인력난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소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있어야 지금 한 30명? 젊은 수준도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 팀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체험을 몇 명 해보고 이제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을 배우려고 온 사람 중에 3일에서 5일 정도를 못 버텨요. 다른 건설 현장보다 근무 시간이 길고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숙련공조차 못 버티고 떠나는 상황. 지난해 선박 수주량은 2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 올해 말까지 14,0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려드는 일감에 용접 부품 조립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비상입니다. 진수 공정이 이제까지 창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일 밀려져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외국인들에도 빨리 좀 들어와야 된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20%에서 30%로 늘리는 한편 비자 발급에 속도를 내려고 지역사무소 인력까지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한 3주에서 한 달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4명씩 급파를 해서 저희도 이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10일 이내에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울산 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11월 19건이던 비자 신청 건수가 한 달 새 7배 넘게 는 상황. 문제는 이런 조치가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고부가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력이 세계 1위인 만큼 국내 젊은 인재가 많이 와야 하는데 청년들이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뭔가 이미지가 좀 힘들고 위험한데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닌데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다른 직업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홍보 프로그램도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데 숭늉공을 키울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국인 중심의 이 생산 체제를 좀 만들어가고 어떻게 좀 전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입니다. 네, 중국에선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3년 만에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방역이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고향 가는 겁니다. 기차역도 공항도 인산 이내라는데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기차역으로 들어가는 바깥 입구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역 대합실은 꽉 차서 잠시라도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베이징역 앞입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가기 위해 짐가방과 선물 상자를 든 시민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3년간 당국의 이동 제한 권고와 격리 의무로 고향 가는 것을 포기했던 시민들은 올해만큼은 일찌감치 고향을 찾았습니다. 3年了嘛，前2年都没回去，这一开放了，这一下这心里就放松了，就打算回家。 연휴는 일주일이지만 춘제 특별수송은 지난 7일 시작해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당국은 이 기간 귀성과 귀경 20억 9,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난 13일 하루 이동 인구만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갑자기 가족을 잃은 이들은 이번 연휴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New Year celebration? No celebration. There's no holiday mood. 춘제 연휴 기간 대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이상 코로나19로 숨질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의료 여건이 취약하고 노인 등 고위험군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갈등은 깊어져만 가고요. 양국 경제 수장이 만났지만 딱히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난해 두 나라 간 무역액은 사상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은우 특파원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가진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지난해 10월 대중 첨단 장비 수출을 규제하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던 미국과 이에 반발하던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Can manage our differences and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I do feel that this is an opportunity. Both sides. 회담 뒤 성과 자료에서 관련 논의나 해결책은 빠졌지만 양국 경제 수장의 회담을 소개한 중국 관영 매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주요 2개국 경제는 신냉전을 겪었지만 양국 경제 의존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상 최고인 6,944억 달러, 우리 돈 856조 원으로 전망되는 교역액이 양국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풀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오지환이 역대 유격수 중에서 최고액으로 LG 구단과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6년, 총액은 124억 원에 달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오지환의 해였습니다.
홈런 25개에 도루도 20개를 채웠습니다. 호타 준족을 상징하는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년 총액 124억 원이라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올해 33살인 오지환에겐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LG의 4번째 영구 결번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팀에서 가장 오래 뛰고 싶었고 이 팀에 입단해서 은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었고요.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고요. 많이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100억 원대 계약은 유일하게 유격수만 없었는데 오지환이 그 첫 번째 선수가 된 겁니다. 최근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를 미리 붙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올 시즌만 해도 오지환을 포함해 NC 구창모, 롯데 박세웅까지 3명입니다. 전력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FA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이 많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를 잡는데 총 346억 원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별도로 FA 계약 총액은 800억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치면 1,100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였던 지난 시즌에 육박할 만큼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는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수가 끝난 뒤 찾아올 한파 때문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설 연휴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옵니다. 연휴 첫날인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눈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도, 부산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황사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사라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설 당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소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15명뿐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심장이라 수술이 어렵고 위험해서 기피하고 연약한 아기 자세히 봐야 하니 오래 근무해야 해서 기피하고 금방 끝나는 이 성형 수술보다도 돈이 안 돼서 기피한다는데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하는 의사가 더 대우받는 게 상식 아닐까요? 이게 거꾸로라면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 심장이 아픈데 수술할 의사가 없다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로쿠꺼 의료 현장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